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인 가운데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월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방송인 김무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우리 네. 의원님하고 네. 김무성 씨가 이제 사실 초면인 줄 알았는데 네. 지지난 대선 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튜브를 관리한 네. 팀장으로서 그렇죠. 의원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의원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말 서운합니다. 지금 막 기억이 날라 그럽니다, 지금. 아니 농담입니다. 그때도 유튜브가 아니요, 그래도 최근에 네. 활약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굉장히 거칠었던 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고 다녔을 때 핑크색 머리로 다들 놀라시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행보를 보였던 때라서 많이 좀 기억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예. 캠프가 워낙에 전쟁터여서 사실은 찰나의 뭐 순간적인 그때 인간관계를 닦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가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도 네. 유튜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치고 있던 분이라서 예, 그럼요. 그때도 엄청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러셨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말에도 그냥 혼자 핸드폰을 켜실까봐 비밀번호 공유하면 안 된다고. 혹시나 뭔가 좀 이렇게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나 마음대로 막 하실까봐 우리가 그렇게 좀 단속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뺏기고 열심히 알아서 잘 하셨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건지 사실 이재명 본인의 기명 유튜브도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때 이미 저희가 그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전국을 이제 투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걸로 회의했었습니다. 네네네. 버스도 만들고 이제 매주 타는 민생 버스의 이제 준말인데 그걸 아예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유튜브 송출을 컨셉으로 해서 기획을 합니다. 아, 그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라. 네네네. 그래서 스튜디오도 버스 안에 따로 만들고 현장에 가서 여러 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불멍하면서 같이 토크도 나눈 것도 하고 맞아요. 고택 같은 데 찾아가서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랬구나. 이런저런 이제 컨셉들을 많이 동원해서 진행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정치판에서 유튜브를 안 하는 정치인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요즘 정치인들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예전에는 후원 이런 쪽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는 땡땡땡 TV 네, 그렇죠. 그거를 많이 홍보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제 판넬 하나 놓고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아니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저 경기도 때 경기도지사 때도 제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경기도청의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려가서 저는 어디까지 디테일을 지적을 받았었냐면 썸네일과 제목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제대로 형성돼서 더욱더 많이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야. 뭔가 키워드 작업을 잘 해서 가장 먼저 검색했을 때 우선순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 야, 그러면 사실은 같이 지내는 참모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피곤하잖아요, 비서실장님. 그랬죠, 좀. 네, 예. 피곤하다는 얘기 할 수 없죠. 네. 항상 피곤하지 않은 듯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은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데 직속 상관으로는 두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이제 사실은 대통령 된 다음에 관저로 불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만났는데 네, 네. 그 자리에서도 해우하신 자리에서 네.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 좀 하셨다면서요. 그거 아마 네. 이제 영상 사진 많이 보였을 텐데 빵 터지는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재판 받으러 가셨을 때가 제일 좋았다. 왜냐면 그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재판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때는 온전히 시간이 제가 허락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시간이 좀 있어. 네. 네. 그때는 얘기 못했지만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빵 터졌죠 그때. 네. 아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일 중독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참모들이 같이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국민들의 복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 그 말을 할 때 그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은 네. 어쨌든 2년이나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이었던 강훈식 실장이 네.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2년 플러스에서 1년은 이제 전략위원장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네. 3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강호 실장이 굉장히 썩소를 이제 보내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정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후회된다. 그래서 이야. 네. 오늘 뉴욕으로 이재명 대통령 나가실 때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흐뭇한 웃음. 그럴 때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오해 강원 없게. 실장이 네.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실에 갈 때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이빨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건 좀 과장된 얘기다.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정말 이가 욱신욱신 하더래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상시에 자기가 이를 악물고 있더랍니다. 어머. 그만큼 긴장도 하고 국정의 무게라는 게 정말 크기 때문에 한순간도 사실은 쉽게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가 상당히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도 그때 언제죠? 그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그렇죠. 관세협상, 정상회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도 네. 이제 이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었던 네. 것처럼 그런 이제 국정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걸 들을 때 아주 뭐 기분이 홀가분하고 오늘따라 유독 표정이 좋으세요. 보니까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그야말로. 저 캠프 때 뵀을 때는 이렇게 웃는 모습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다 현수막을 개첩을 하잖아요. 거기 쓰는 이제 문구,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쓰는 문구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당에서 내는 이제 그 현수막은 당의 전략기획위원회가 이제 월수금 최고위원회 회의 때 당의 전략대응 기조를 계속 보고를 합니다. 브리핑을. 네. 그럼 그것에 기초해서 홍보위원회가 그 시기마다 필요한 문구를 이제 정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예를 전국에서 들면 동일한 이제 메시지가 동일한 나오는 메시지가 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월성 본부에서 그 경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개첩을 했는데 민동기 평론가님 그 내용이 매우 문제라면서요? 이거 방송에서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무료국수를 그렇게 먹었잖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벚꽃 마라톤 때 우리가 예. 제공하는 무료로 주는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이게 현수막 내용입니다, 실제로. 진짜 반말이에요. 월성부가 딱.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리고 경주시의 자랑 월성 원자력 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5년 동안 월성 원자력 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기여를 했다지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는 국수를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도 그래요? 라고 이건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한수원이라는 데가 시장형 공기업, 쉽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한전의 100% 자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현수막을 개첩하는 게 어떤 정신세계인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원님. 그 국민을 사실은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게 공기업에서 붙인 건가?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 총리께서 문제가 있다. 공직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상응한 조치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께 사과를 뭐 한손 차원에서 한 것 같긴 한데 보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조롱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고 국민을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실수했죠. 네, 기대 네. 이하의 상식 이하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맥락이 있잖아요. 한수원 쪽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경주시라든가 이런 쪽 지역에서 여론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엉뚱하죠. 근데 저는 이 현수막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 게 요즘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
굉장히 거친 어떤 그런 그 현수막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혐오라든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은 내걸고 있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한수원도 좀 오염이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경영TV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상수도 하수론자거든요. 있잖아요. 약간 공론의 장도 상수도에서 논의돼야 될 일이 있고 하수도에서 이제 놀아야 될 담론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은 저 하수도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심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결코 상수도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막 보도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수원은 어찌됐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주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아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걸 거예요. 이전했으니까요. 2016년에. 그렇죠. 네. 그 거주지가 뭐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한수원 직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해수부 이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세종에 있다가 또 거처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들이 있을 때만 사실은 뭔가 이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가서 우리가 수혜를 준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현수막까지 쓸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처음에 내놨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재치 있는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정서를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마치 정말 홍보의 일환인 것처럼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시민을 모욕을 준 거죠.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한시 앞이라도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다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고 그 경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열리게 되는데 지금 벌써 분위기가 후끈한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에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사실은 굉장히 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외교적 지형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한미일이 지금 뭉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립 구도가 진영이 짜지고 이렇게 외교 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전선에 놓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필요한 협력들은 하면서 이제 또 예를 들면 그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아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대화의 물꼬를 열게끔 그 역할을 또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네. 중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사실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2019년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에 무려 6년여 만에 만나는 자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에서 성사했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간보기 성격도 있는 것 아, 같아요. 간보기 성격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 양 그 정상의 본격적인 어떤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에이펙에 와서 살짝 이제 간보기 형식으로 그리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좀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뭐 엄청나게 뭔가 큰 어떤 결과물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에이펙에서 최대한 이 미국과 중국 정상이 그동안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떤 뭐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생각을 이 소식 합니다. 접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게 우리 타임지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김성 씨? 최근에 나온 거요?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뭐냐면은 사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온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프론트에 이제 크게 쓰여져 있고 한 줄기 빛이 천정에서 내려온 듯한 이렇게 자세히 연출하면서 보셨네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가 써 있냐 더 브릿지 네. 가교라는 가교 말이 역할. 써 있는데 이 가교 역할이라는 게 딱
적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진도 이제 뒷얘기 들어보니까 홍장현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찍었다고 하던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임즈에 이제 나왔을 때도 그 네고시에이터라는 협상가 면모를 보일 때도 찍었던 분이라고 하던데, 네. 여하간 양자 사이 중개를 하는 역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부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 같은데, 그리고 양자가 또 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치 제가 높이고 있나요, 지금 네네네. 기대치를? 아니, 그러니까 네.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 너무 또 기대치를 높이게 되면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론들도 막 너무 막 어떤 뭐 결정적인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찰리 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국내 정치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에이펙에 오기 전까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 앞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어떤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좀 내실이라든가 이런 걸 착실히 다지는.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아니, 왜냐면 그런 분위기라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상회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장착한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 이제 쉽게 해서 문서의 서명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맞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일들을 겪는 과정에 지금 난관들에 좀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협상을 했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뭐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대로 3,500억 불을 즉시 현금으로 주면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에도 사실은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세게 요구한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돼야만 이 양국 간의 협력 그리고 상호 투자가 사실 지속 가능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강조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스가 네. 프로젝트가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쪽에서 너무 빨리 협상 결과를 내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일본처럼 그래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협상이 사인해 하고 보자. 이렇게 가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진실성 있는 그런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거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태서 좀 여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보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가 강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여러 가지 굴욕적인 상황도 참고 또 참아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도 보면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라는 게 통상적인 국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 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나라의 네. 정상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외교할 때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을 던지기가 쉬운데 왜냐면 국내에서 누가 덤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국내에서도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아, 것처럼 그렇군요. 해외 외교 과정에서도 저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충족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이익을 국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같이 이해하는 속에서 대화가 돼야만 상대방도 이 사람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한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그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속에서의 포지셔닝을 이제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로 협상에 임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게 상대에게도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그런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3년이나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대통령이 평소에 좀 약간 잘 될 때는 당연히 좋을 거고 약간 답답하거나 할 때 특유의 반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답답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네. 동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서 많이 물어봅니다. 의견을 듣고. 아, 이 사람 저 사람 네, 불러다가 네. 본인의 생각도 막 정리를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을 할 거냐, 병립형을 맞아요. 할 거냐. 네. 이것도 엄청 복잡한 문제였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가까웠던 많은 분들은 병립형을 하자고 맞아요.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네. 대형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 선택은 연동형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때는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병립형의 입장으로 막 물어보고 또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는 또 연동형 입장에서 막 물어보면서 이 의견의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때 그랬구나. 최우선 판단 기준은 무엇이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만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놓고 A부터 Z까지 다양한 경우수를 놓고 다 검토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듣고 계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효성 씨 네.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이재명 경기지사일 때 결정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관찰을 했을 텐데 가까이서는 조금 빼고. 조금 멀리서 예, 봤을 멀리서. 텐데 예. 그럴 때 의사결정할 때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였습니까? 저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보진 못하고 끝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나 잘된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알 수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리더가 바로 화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 그렇죠. 눈앞에 당연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나오신 적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뭔가 같아요. 좀 이렇게 성화가 앞선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화를 내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분장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걸 분리시키는. 근데 그거 정확히 보였어요. 네, 리더로서 가르마를 잘 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엉뚱한 데다 종로에서 뺨 맞고 이렇게 그쵸.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쉽게 억울하게 얘기하면. 혼나는 네. 경우는 없다. 음. 그거로만으로도 신뢰가 좀 높이 서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멀리서 지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매우 의원님도? 공감이 가는 네.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지적해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한국 국민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전 정부와 굳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항상 나갔다 왔을 때 하는 말이 뭐 자유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항상 그런 식으로만 풀어냈었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시장이란 단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로직이 분명한 거죠. 판매하는 사람은 여러 큰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로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외교가 우리 현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민생과 밀접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안에서도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또 네. 해봅니다. 오. 이번에 외신 인터뷰도 보면 대략 협상이 지금 어떤 쟁점으로 가고 있는지 맞아요. 어떻게 어려운지를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협상 결과를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네.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략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바이고 어쨌든 간에 에이펙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 미국, 중국 정상들이 정상회의 쉽게 경주에서 하는 다자 정상회의도 만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양자 정상회의를 아마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동을 그게 아마 서울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경주에서도 체류를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대통령이나 주석이 어디서 묵을까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잔다고 하던데 최근에 얘기 들어봤더니 민동기 평론가님이 하얏트 호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휴가를 못 가가지고 호캉스로 딱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좋은 데 갔다 오셨네. 예. 근데 남산 이거 하여튼 그 하얏트 호텔은 네.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꼭
하얏트 호텔을 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일단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메이드 인 USA 네. 안전하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그렇죠. 보증하는 네. 호텔이다. 그렇게 호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대통령이 머무르는 그 숙소는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20층에 있답니다. 네, 프레지던셜 20층에 있어서 스위트. 네. 20층은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왜 하얏트 물어보셔서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얏트 나의 호텔 지난 죄송한데. 여름 휴가 일정을 왜 공개하게 만드시는? 아니 근데 그렇게 뭐 그 호텔이 오래됐잖아.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맞아요. 맞아. 예. 맞아요. 엄청나게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그 아버지 부시 때부터 갔대요. 한국에 예. 올 때. 예.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트럼프,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바이든까지 네. 역대 6명의 대통령이 한국만 오면 여기서 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층에 이제 100평짜리의 프레지던셜 스위트에서 네. 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고층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안이 잘 돼 있는데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산의 대통령 광주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그가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을 때 네. 몇몇 촬영 기자들이 네. 하얏트 가서 땡겼어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 약간 요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 관저까지 내려도 대한민국에. 제가 예. 이번에 머물렀던 그 층도 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보입니다. 관저가 보여. 아. 네, 관저가 바로 보여요. 저는 네. 조금 비싼 방에 머물러가지고 그래요? 예. 한강이 쭉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저는 봤을 때 하얏트 호텔은 그렇게 좋은 건 잘 못 느꼈어요. 비싸긴 매우 비싸지만. 그러니까.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매우 좋더라. 네. 뭐 이런 거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쓸데없는 소리였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또 이제 그 수행원들도 많고 그렇죠. 프레스 센터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용 가능한 범위들을 많이 체크해 봤을 것 같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종종 보면 이제 그 호텔에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제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저는 하얏트 호텔 그 입구를 경유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때문에 예를 들면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얏트를 역대로 많이 이제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용산 미군 기지가 바로 앞에 그렇네. 있어서 그 생각 네, 너무 유사시에 가뿐한 이유네. 네,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네. 보이고요. 뭐 일단은 접근성, 편의성 뭐 이런 거 중심이죠. 그리고 숙박 뭐 이런 거의 어떤 질 뭐 이런 거 사실 많이 따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정확히 일이 잘 되는 방식으로 네, 네, 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딴 거. JW 그 메리어트 호텔이 또 이제 그 강남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부분 행사가 강북에 있다 보니까 그쵸. 오가는 동선 때문에 좋아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네. 들어봤더니 그런 부분 좀 있다는 거고 또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언론사 행사도 많이 하고 귀빈들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물어봤더니 너무 이제 을지로 명동 가깝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호 관련된 그 삼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불비하다 이런 설명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주던데 왜 시진핑은 그러면은 신라 호텔을 고집할 거? 신라 호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좋은데 신라 호텔 가보세요. 저기 트럼프. 네. 굉장히 신라 호텔이 조금 더 저는 고급진 느낌이 들었어요. 직접 가본 결과. 네, 가본 결과. 그리고 근데 이제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돈이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거기 호텔 내에서 무언가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너무 비싸서. 근데 신라 호텔은 또 조식도 맛있는데. 조식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신라 호텔을 고집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 네. 201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갔어요. 그때 네. 신라 호텔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라 호텔을 좀 고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저도 물어봤더니 이제 옛날에 영빈관이 그 신라 호텔에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외국에 이제 사절들이 오면은 묵는 영빈관이 있는 전통적인 유래도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저장성 서기 공산당이 지방에서 저장성이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1등 서기일 때 그 당시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국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묵은 게 또 신라 호텔이래요. 그때 돼가지고 2005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신라 호텔을 고집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간단한 이유가 중국 정상이 미국 체인에 가긴 좀 어렵겠죠, 의원님. 아무래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간 이제 그 두 분들에 대해서 거주지는 주거 공간은 뭐 그렇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지금 근데 보니까. 알고 네. 보니 진짜 조식 때문에 갔을까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외교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행정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야기하고 막 어디 체인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 조식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네. 아까 롯데 호텔은 정상들이 아마 좀 기피할 거예요. 외국 정상들이. 왜 그러죠? 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 사절단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우리 국정원이 거기를 털다가 맞아. 네. 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한테 걸렸어요. 적발적 그래서 크게 그게 국제적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국제적으로 크게 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마 굉장히 굳어져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한반도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호감 표시를 일부 했고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을 할 때도 만남이 뭐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못 맺긴 했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그 때마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역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의원님? 글쎄요, 뭐 너무 이번 사실은 그 앞에 회의 때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포석들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기도 네. 이제 했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다면 그 합의된 핵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 보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김정은과의 뭔가 좀 상당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간에 뭔가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것은 갖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렵게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일정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와서 이 정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잠깐이라도 매우 잠깐이라도 매우 잠깐이라도 한 네. 번 정도는 스치듯이라도 한 번 정도는 아까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기대치 갑자기 확 높이고 올리시네.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다자간 정상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첨예한 이해관계 이런 거는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트럼프와 김정은 양 정상 사이에서 어떤 잠깐의 어떤 그런 만남 네.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 네. 기대를 또 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네. 역할을 우리가 과연 이 일을 기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남북 관계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뭔가 좀 역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문제도 잠깐이라도 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뭐 그런 기대감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국정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일단 지금은 앞에 성공적으로 사고 없이 잘 진행만 돼도 사실은 맞아요. 성과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아펙 회의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그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거의 준비가 잘 안 돼서 뭐 걱정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한테 임무를 바로 부여해서 내려가서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쭉 했던 사안인데 이제는 더 나가서 거기서 이제 외교 문제까지 북미 회담까지 얹어버리니까. 이루어지길 네. 바라는 건 제가 보기 너무 높은 수준의 이제 기대치인 것 같고 미중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성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후의 국제 외교 질서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기본적인 회의들이 또 그 미중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게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페케의 성과로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발단이 만들어지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성과이지 맞아요. 않을까. 저는 이런 정도의 기대치를 맞습니다.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만났을 때 페이스메이커 말씀하셨는데 피스메이커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욕망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런 추구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남쪽이랑은 대화도 안 할 거야. 한국은 뭐 미국의 속국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하면서 세게. 하지만 나는 트럼프랑 만날 의향이 그러니까, 있고 네. 미국이랑 만날 의향이 있다. 이거 보면 사실 정치 국내 정치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막 정치인 자기 체급 높이려고 난 너랑은 상대 안 해. 난 어디로 나가지. 그렇네. 뭔가 네. 원희룡 개항을 해 나갔던 약간 그때 느낌이 막 날면서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 그 국내라고 볼 수 있는 자기네 그 북한에서는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미국이랑 상대하지. 나는 세계적 정치 어떤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라는 포부를 거침없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록은 동색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하간 이제 이 문제 역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비서실장 하시면서 만나봤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모아가지고 책도 내셨는데 요즘 보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도서 경쟁이 붙었어요. 사실은 야. 순서의 문제는 있지만 네. 김민석 총리도 한 권 내셨죠. 네. 최근에 보니까 수행실장에 있던 김태선 의원도 한 권 냈는데 그 중간쯤에 우리 의원님이 책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습니까? 책 보시면서. 제목은 네.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3년 동안 비서실장 2년 또 전략기획위원장 1년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같이 하고 또 대선을 같이 치르면서 직접 목격했던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8월 초에 이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으셔서 실제 이재명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이재명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자신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재명의 시간을 국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좀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네.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고 저는 세 번째로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밀어줘야 된다, 힘을 쏟아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를 같이 담아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보니까 국민 도구 네. 이재명에 관한 기록이라는 게 도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원님이 이제 모시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암흑기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 사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뿐만 아니고 이제 계엄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면들을 겪었는데 의원님 그와 함께한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자면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한 여러 가지 악마화, 검찰의 압수수색, 기소, 그리고 재판의 회부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2번 넘어왔는데 한 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두 번째는 결국 가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설득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검찰에게 넘기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했는데 것인가 도대체. 네. 저는 그래도 좀 낙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대표님이 그때 병원에 이제 단식 맞아요. 하면서 네. 병원에 있었을 때인데 잘 될 겁니다. 전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당일 그 수십 명의 의원이 그러니까요. 가결표를 던져서 네.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충격을 사실은 받았고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근데 가결 딱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단식 그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3일쯤인가 아마 비결정이니까. 그랬는데 네. 누군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전화하라는 겁니다. 비서실장이라고. 저. 네. 아니, 폭탄 돌리기가 됐구나 순간에. 그걸 진짜 전화가 눌러지질 않더라고요. 안 눌러지죠. 네. 저희도 안 눌러질 것 같은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안 좀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이제 끊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과정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사실은 억장이 무너졌겠죠, 네, 그때는. 네.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 그 순간들이 지금은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 또렷하게 저한테 떠오르시는구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를 지난해 초에 있었던 그 테러 사건도 있었잖아요. 부산 아, 테러. 예, 그건 다시 이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잔혹했죠. 예, 작년 네. 1월에 가덕도 신공항 현장 이제 답사를 쭉 가셨는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테러범 김진성이 휘두른 그 칼, 그러니까 이제 이 등산용 전문가용 등산용 칼을 양날을 갈아서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유, 네. 얼마나 단단한 칼이면 그게 잘 갈리지 않아 가지고 몇 달을 갈았다고 하는데 그 칼에 목을 이제 찔렸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병원 가 수술할 때 저게 확인해 보니까 1mm만 칼이 더 왔어도 동맥을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정말 의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근데 칼끝이 이 옷깃을 와이셔츠 옷깃을 이렇게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옷깃을 거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테러를 사실은 막고 그 테러범을 잡아서 처벌하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국가기관이 사실은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테러 지정을 또 반대했다는 거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조롱하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악마화하고 2차 가해를 가란 일들이 있었고요. 국정원이 사실은 조기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어야 옳은데 왜냐하면 테러로 딱 지정을 해야만 그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테러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나 보호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고 테러 방지법에 이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러범과 관련된 제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포상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테러 지정을 저는 안 한 이유가 명백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걸 통해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상을 밝히기를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네. 세력들이 그리고 경찰도 그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은 바로 공개해야 되거든요. 공개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잔혹성과 중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고 그 다음 몇 달 있으면 총선을 칠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죽여서 선거를 흐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못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뭐가 또 중대한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국정원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리고 테러 지정을 계속해서 막아왔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5월달 저희가 이제 4월달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김상민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의 몸이 되셨죠, 지금. 그 김건희에게 그 예를 들면 선물을 주고 매간매직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렇습니다. 그 김상민이 국정원 그 법률특보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규정을 그 뭐 커터칼이 이름도 안 사용되지 나오고 않았거든요. 네. 이재명 그 후보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니 뭐 이름은 네, 거론을 했는데 네. 그 사건을 규정을 이재명에 대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에 관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테러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제 이미 그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 국정원은 신속하게 테러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 후속 이 조치가 성격을 알아 따르니까요. 이게 네. 단순한 사고인지 테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즉시 대응이 되는데 그때 국정원이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대법 확정 판결이 나면 테러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우리나라에서 테러 사건 나오면 1심, 2심, 3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테러 지정하면 우리나라 테러 대응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런 식의 논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왔고
수사의 대상이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도 그런 과정에서 진실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지고 이제서 알아봐야 될 건데 사실 김상민의 역할이라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네, 그 그렇죠.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은영 씨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잖아요.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보존해도 모자랄 모자랄 판에 판에. 물청소 그냥 막 했었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커터칼 눈을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커터칼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커터칼은 애들이 그냥 문구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양날의 검이 되도록 이건 계획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계획한 거고. 수개월을 갈았습니다. 이제. 수개월을 가는 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가 있을 때도 모든 걸 다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사건 보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취재가 들어가고 또 많은 조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빨리 덮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네, 거죠. 저물로부터 네. 김상민이 그렇게 테러라는 근데 이제 것을 그 관계되는 사람이 축소시키고 또 한 명 있는데 송창진이라고 공수처 검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네.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변호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아, 네, 네, 의혹에 네. 불과했던 이 사람이 인물. 이제 공수처에 들어와서 그 최혜병 사건을 배당받으려고 하다가 너 그 관계자이지 않느냐, 그쵸, 왜 그쵸. 회피 안 했냐라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제 회피를 해서 예. 지금 최혜병 특검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네네.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공수처의 권한 대행이고 뭐 차장 대행이고 했던 그 시점, 실질적 공수처를 본인이 통제하던 시점에 그 사람이 있던 수사 2부에 어떤 사건이 배당됐냐면 아까 물청소 얘기하셨는데 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이재명 대표가 후송된 이후에 15분 만에 물청소하는 일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진짜 그것도 말도 안 경찰들이. 경찰은 당연히 현장 보존을 하고 추가적인 뭐 어떤 증거들이 없는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그렇죠. 했어야 그게 되는데 상식이죠. 이송되자마자 바로 15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사건 말도 안 된다. 현장 지휘했던 당선 강서경찰서장 그리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그걸 보고 있었던 부산경찰청장 이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에서 무혐의했습니다. 근데 무혐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송창진 부장검사. 그 수사 2부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하거든요. 근데 무혐의한 내용과 근거도 사실은 굉장히 웃겨요. 첫 번째, 현장 사진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수송되고 15분 만에 물청소했는데 어떻게 현장 사진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청소 도구가 없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펜션 가서 그것도 가져와서 청소를 했어요. 굉장히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했네요. 즉각 예를 들면 의사결정하러 현장 이제 증거 인멸부터 시작을 한 건데 사진이 확보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화가 와서 현장 사진이 있냐고 부산 경찰이 문의가 옵니다. 아, 거꾸로? 네네. 그 증거물 같은 거 있는지 피 묻은 옷가지가 있는지 이걸 물어봐 저희가 그거를 네. 추적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당직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물청소를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어머. 설명을 했는데 어허.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거 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걸 네네. 누가 그렇게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진술서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 당직자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것처럼? 현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서에 불기소 이유를 적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 수사 정말로, 과정에 예.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은 아까 그 말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김상민 검사. 네. 네, 공수처에서는 송창진이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송창진은 사실상 윤석열이 방탄을 목적으로 공수처에 투입시켰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도 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규명해야 될 사건이 매일매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네. 정말로 이제 끝도 없어 보이는데 여하간 이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라는 바이고 오늘 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는데 오늘 모습이 보니 검은색 양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입정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일제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랑 한학자 총재가 공모를 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권성동에게 이제 1억을 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통일교에 대한 지원책을 끌어내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종교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교는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해외에서는 그런 이미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교세가 파워를 커요. 가지고 네. 워싱턴 타임스가 통일교 재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여론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마가라든가 트럼프 쪽의 인사들과도 네트워크가 가지고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런 통일교의 총재를 지금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면 이제 그 뒤에 단계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통일교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 보면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되는데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면은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힘이 다 돈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국힘이 과연 공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연결돼 있는 또 종교 이 수장 가운데 한 명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입니다. 김장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검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건 최혜병 특검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내가 거기 왜 나가 이러고 있거든요. 사과부터 해라.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오늘 구속이 되느냐 이 문제는 바로미터가 된다.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자, 된다는 그렇게 점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네.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영장심사장이 이제 일반 법정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측하고 피고인 측이 나눠져 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뭔가 증거를 놓고 여러 가지 논변을 벌이는 자리인데 그 특검 측에서 나온 그 쉽게 검사들이 총 8명이랍니다. 네. 한학자 몇 명 나왔을 것 같습니까? 몇 명 나왔을까? 한학자 한학자 쪽에서 측에서 변호인단 많이 안 나왔어요? 14명 나왔답니다. 그렇죠. 이미 변호인단이 네, 14명 나왔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 변호사들이 출석을 했고 법무법인 평사에 출석을 했는데 참고 삼아 비교 삼아 준 것점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영장 심사 때 변호인이 7명 나왔습니다. 그보다 2배 많은 사람이 한학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네. 그만큼 통일교도 운명이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후에 뻗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단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사실은 통일교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 민동희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하고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은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정치 자금 문제도 있지만 그 공당의 당 대표는 또는 이제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동원해서 그것으로 이제 국민의 표심을 왜곡했다고 하면 그런 법령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명분상으로도 존치할 수가 없는 그럼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많은 지금 말은 못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상식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물꼬가 이제 어떻게 튀어지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옛날에 황교안처럼 지금 하고 이제 계신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사실은 오락가락했어요.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사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썼어요.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 여러 뭐 이제 극우 유튜버들한테 사실은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때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신체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신체 포기각서를 들이밀고 있는 저는 그런 모양새라고 이제 보는데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그래도 중도의 표도 얻어야 되고 네.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거 갔다 오면서 엄청 이제 뚜드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신체 포기각서를 쓸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답이 없다. 장동혁도 그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에 스스로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요. 몰아넣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정당이 존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면은 그 장동혁을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지했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의견 변화들을 사실 이끌어내지 못하고 뭔가 도로 장동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에 기여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하면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법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이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결국 정석으로 가지 않고 고세를 못 버티고 지금 보석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꼼수를 써가지고 뭐 하나 더 동원해보자. 이게 마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외 집회 네. 국힘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 저 윤석열은 지금 재판에 나오고는 있지도 맞네, 않은 상황인데 맞네. 어떻게 재판을 열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 아니 왜냐면 윤석열은 지금 심지어는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내란 재판에 출석 안 하고. 10차례 연속, 10차례 네. 연속 불출석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정치인들 재판 많이 봤지만 이런 사람도 처음 봅니다, 의원님. 강제 구인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진작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구속 기간을 계속 무기한 연장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판부가 사실은 보였어야 되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인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법부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재판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다음에 무서워서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법부가 국민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계엄과 내란과 관련해서는 선을 일정하게 그어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안이한 대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민주당도 국민들로 심판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권 특정 정당의 유불리 여부를 떠나서 이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재판부 바꾸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왜 대법원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려고 하고 하는지 네. 스스로 사실은 국민들의 비판을 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문제. 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총장이고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 출신들은 전부 이러는 거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도 폐문 부재로 지금 기소전 증인신문 근데 소환장. 이렇게 저는 폐문 네. 부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럴 듯하잖아요. 그냥 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거죠. 받은 거죠. 증인 소환장을 그건 안 사실은. 받은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아니 과거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양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고 아니 증인소환장 법원이 발부한 증인소환장도 나는 안 받았어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내일 출석을 해서 증인을 자기가 증언을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책에도 썼고 다큐멘터리에 나가서 얘기했고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이게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 눈에 들보 지지자를 두고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기소전 증인신문을 하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받았어. 맞아요, 다 그게 받았어요. 웃긴 거예요 지금. 맞아요. 윤석열 보세요.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거 안 나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똑같이 폐문부재 방식으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을 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꼼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자기들은 다 피해. 네. 근데 정작 이 주변에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좀이 법기술자들의 꼼수를 국민들이 네.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이분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칭찬할 수도 있는데 정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네. 근데 혹시 자기에게 미쳐질 정치적 불이익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려해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잔수해서 잔 득점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큰 맥락에서
역사의 한 순간을 제대로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그게 계산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가지고 그 안 나간다고 해서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쟤는 배신자가 아니군 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나는 그냥 정도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꼭 네. 그냥 정도대로 하면 되는 걸 여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난 오히려 꼬이게 똑똑했어.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정석대로 하면 된다. 그럼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직위원 재판부도 이제 구속 취소라는 꼼수를 추진하다가 지금 두고 이제 사법부가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건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법정에 섭니다. 네. 김건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촬영을 바로 이제 허가해주는 역할을 했다는데 네. 기대되시나 봐요. 지금 얼굴 낯빛이 지금 저 갑자기 보니까. 두 손을 모으게 되는데 아니 저희가 이런 그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자기 재판에도 나오지도 않고 있지, 맨날 숨어 있지, 보석 청구나 하고 있지. 근데 오랜만에 진짜 주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볼 수 있다니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기대가 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이제 비주얼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궁금해서인 것도 있겠지만은 아유, 상징적으로 의미가 예, 있죠. 왜냐면 사실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계엄 때부터 따라오다 보니까 상당수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이제 그것도 그냥 누구 말을 듣고 부탁을 듣고가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들어준다는 게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에서 이런 모습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정치인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카더라. 그래 설마 그랬겠어. 우리 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솔직히. 얘기. 어떻게 매간매직을 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출근한 술을 많이 먹어서 출근을 못해서 가짜로 예를 들면 출근 차량을 보내. 그리고 어떻게 뒷문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로 출근을 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설마 그랬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졌을 이 상식을 완전히 맞아요. 예, 깬 거죠. 무너뜨리는 네. 이 자들의 낱낱 그 진상을 사실은 밝히고 국민들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뭐랄까 집권 세력이었고 한때는 엘리트였다고 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민낯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고 결국 정치인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정에선 영부인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떤 광경이 그날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요. 여기서도 아니 왜냐하면 그게 잠깐이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내란, 국정농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찌됐든 굉장히 중죄를 저지른 그런 피의자, 예.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 저런 어떤 그 사법의 어떤 그런 칼날이라든가 이런 게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면 이렇게 휙 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도 안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앞으로만 가면 이상하게 모든 칼날이 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상징성을 이제 확인된다는 거죠.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칼이 휘고 있는데 김건희만큼은 이번에는 좀 공개가 되는구나. 이 상징성이 좀 크다고 맞아요. 보는 거죠. 어디에 앉힐지도 그렇죠. 네, 굉장히 지난번에 궁금하네요. 윤석열은 귀퉁이 앉았잖아요. 귀퉁이 앉았잖아요, 진짜. 이번에 어디 앉을까? 네. 이런 것도 다 재판부가 다 신경 보는 쓸 것 거죠,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죠. 아마도 그날 공개가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자들도 보고 기자만 보고 이제 적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촬영된 허가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공중에 그럼요.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렇게 그 다른 느낌을 받을 수 네.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의원님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취임 100일이 지났고 네, 네. 그 소회 같은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 출범하면서 그 인수위 기간이 없이 그 선거 끝나고 다음날 바로 국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분이 이전에도 대통령이셨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숙하게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안정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터지고 한 6개월간 국민들이 긴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심정이셨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신 게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인사 문제, 세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 문제. 이게 사실은 네네.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인사도 뭐 몇 군데 국민들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잘 무난하게 이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외교 문제가 안정되게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하는 것은 좀 최소된 것 같고 그래서 전 출발은 좋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게 기대감으로 나타나서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3,400. 네. 작년 올해 2월 정도가 2,500 정도였는데 지금 3,400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그 코스피 지수가 높게 이제 올라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건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장률은 1% 미만 상황이 이제 여전히 1% 내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현장 시장에서의 뭐 실물 경기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회복이 좀 더디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는 게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좋은 제언을 마무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딱 번뜩 든 궁금증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실 간 다음에 네네. 따로 이렇게 조언할 일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안 보냅니다. 이 문자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뭔가의 뭐 제안이 막 묻어서 올 이것저것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것저것 네, 뭐 네, 이제 네.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네. 의원님이 수행할 만한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준호 의원, 민동기 평론가 김효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국영희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